운 총량의 법칙. 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어느 날 전지전능한 신이 3명의 남자에게 각각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첫 번째 남자는 세계 최고의 보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흔쾌히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남자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그 소원도 흔쾌히 들어주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남자는 우리 가족 모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바로 대답했다. 이보게나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고 싶네. 이 우스갯소리는 평범하고 무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임을 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 나는 20대 때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돈만 많으면 걱정과 고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타로 카드 상담을 하면서 남들 보기에 부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숨김없는 속사정을 많이 듣고 난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 돈 걱정이 사라지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걱정들이 쏟아져 나온다.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수십 회에 걸쳐 수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타로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는 인간의 고민은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일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 문제로 속을 앓거나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참으로 고통스럽다. 특히 한 부분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갖고 있다. 운을 영역별로 금전, 건강, 인간관계, 가족, 명예로 나눈다면 5가지 영역의 총합은 100이다. 운의 총합은 100으로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각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주어진다. 각 영역의 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극단적인 예로 금전운은 90인데 건강운은 10, 인간관계, 가족, 명예운은 0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가 가진 금전운의 최대 그릇이 1000억 원이라고 하자. 그가 타고난 금전운 90을 채우면 900억의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 후로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현명하게 살려면 금전운 90을 건강, 인간관계, 가족운에 나눠야 한다. 돈을 덜 벌더라도 건강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사람에게 베풀고 가족을 꾸리고 챙기는데 운을 배분해야 한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만일 그가 자기의 금전운을 넘는 돈을 벌고 싶어서 건강운에 10을 가져다가 금전운에 투입해서 1000억 원을 벌게 되었다면 건강운이 0이 되어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슬퍼해줄 사람도 없다. 운명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내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균형을 말씀하셨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에 비해 어떤 특정한 영역의 운이 너무 높아지면 필시 다른 영역의 운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 이를테면 내 그릇 이상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 운의 총량은 늘 100으로 일정하게 보존됨을 기억하자. 내가 가진 100의 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배분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당신은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운의 알고리즘 첫 번째 법칙이다. 비교 불가의 법칙. 운이 나빠도 행복할 수 있다. 누구나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성공은 운이 필요하지만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연령별로 많이 언급되는 불행의 이유들이 있다. 누구는 며느리가 겨울 코트를 사줬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미혼이네. 누구 남편은 애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캠핑도 간다던데 우리 남편은. 누구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더니 그새 동남아 고급 리조트에 놀러가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네. 불행의 근원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온다. 지구상에서 다른 존재와 비교하는 개체는 인간이 유일하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불행한 까닭을 계속 생각하면 운의 알고리즘은 그것과 관련된 운을 가져다 준다. 주말에 소파 위에만 누워 있어서 미웠던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더 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비교에는 끝도 없다. 나도 남들과 비교를 많이 했었다. 대학생 때는 명문대 로고가 새겨진 점퍼만 봐도 부럽고 대단해 보였다. 타로 상담과 기업 특강을 시작한 후에는 큰 무대에 오르거나 방송에 나오는 강사가 부러웠다.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대기업 특강도 하게 되는 순간이 나에게도 왔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만 보였다. 아는 사람이 시청률 높은 강연 프로그램에 나가거나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부러운 동시에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불안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가게 되었다. 지인 중에 송이버섯을 관리하는 형님이 계신데 그분과 산을 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은둔 생활을 하며 술에 의존해 살고 있는 아들이 걱정되었던 형님의 어머니는 어느 날 형님을 철학관에 데려가서 상담을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형님은 운명에 관심을 갖게 되어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이후 자신의 사주팔자를 이해하고 나니 자기가 겪은 시련과 고통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다. 요즘은 어떤 일 하면서 지내세요? 지금처럼 송이버섯철에는 산 관리를 도와주고
평소에는 배송 일을 해. 매일 새벽 4시에 여기 농장에서 물건을 트럭에 싣고 속초 공장에 배송해. 갔다 오면 8시야. 남들 시작할 때 나는 일이 끝나. 나는 원래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 새벽에 움직여야 되니 자연스럽게 술도 끊게 됐고, 여기서 속초 가는 길이 잘 되어 있어. 좋아하는 일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최고지. 내 질문에 답하는 형님의 표정에서 덤덤함이 느껴졌다. 더 바라는 것 없이 무척 평온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은 모르겠는데 지금이 좋다. 나는 반나절이나 송이버섯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형님에게 몇 개를 선물로 건네받았다. 이날 나는 그 형님으로부터 송이버섯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깨달음도 얻고 왔다. 행복은 모르겠는데 지금이 좋다. 이 말이 서울에 와서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형님은 자신의 삶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냥 지금 내가 좋은 것에 집중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니는 길마다 행복이 눈에 띈다. 송이버섯 형님의 눈에만 귀한 송이버섯이 계속 눈에 띄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깨달음은 보통 일상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군 제대를 하면 이후에 정말 열심히 살 것 같지만 막상 전역 후 한 달만 지나면 입대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고 내 영혼에 스며들면서 삶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준다. 그러다가 임계점이 오면 삶의 변화가 생긴다. 나에게도 임계점을 넘기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첫째 아이가 태어난 순간이었다. 첫 아이가 태어난 뒤 나는 아이만 건강하다면 지금이 좋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때부터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 회도 씨는 정말 선하게 생겼어요. 평온해 보여요. 비교를 안 하게 되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누가 잘 되었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도움을 줄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아등바등 할 때보다 심적으로 여유를 가졌을 때 금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훨씬 잘 풀렸다는 사실이다. 여유가 생기니 뒤로 물러서서 나에게 다가오는 운의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대응하거나 기다릴 수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삶 그대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비교만 하지 않아도 지금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감정은 당신을 잘될 운명으로 안내할 것이다. 회귀 불가의 법칙. 흐르는 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구 개임의 모든 것은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다. 뒤로 되돌릴 수는 없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다. 그래서 매 순간은 이번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때 내가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잘 해드렸더라면, 누구나 각자의 미련을 갖고 산다. 그리고 하나의 미련이 흐릿해질 때쯤 새로운 미련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구 게임에서 미래로만 갈 수 있고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사장이 되면 행복할 거야, 합격을 하면 행복할 거야, 건물주가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목표를 성취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그 과정 중에 겪는 인내와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불행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던 시절도 있었다. 그 후 어느 정도 성취도 있었다. 하지만 성취했을 때에 나는 과거의 나와 달라서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투입할 수 있는 운이 100이라면 과거에는 0, 현재와 미래에는 각각 50씩 운의 알고리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최선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해야 잘 될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임계점의 법칙. 안 될 운명에도 임계점이 있다. 잘 될 운명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첫째는 잘 될 운명의 순간까지 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잘 될 운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운의 알고리즘을 잘 타면 내가 가진 것에 비해 잘 될 운명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운의 알고리즘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내가 만난 그들은 누구보다 절박했고 지금의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났다. 초년 성공이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 성공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는 복싱 챔피언이 새롭게 등장하는 강한 도전자들을 상대로 타이틀 방어전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100도가 아닌 99도를 유지해야 한다. 물이 100도가 넘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모두 수증기로 증발해버린다. 나는 능력도 있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왜 빛을 못 보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지금 당장은 끓는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므로 빨리 빛을 보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된다. 최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일 뿐이며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설정한 목표가 내 그릇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대 10억 부자가 될 운명인 사람이 100억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란 쉽지 않을 터이고 운 총량의 법칙에 따라 금전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이 희생되어야 한다.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잘될 운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적당한 목표의 임계점을 목표치로 잡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 그 반대편의 이야기도 하려고 한다. 안 될 운명도 임계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내가 아는 한 대표님은 배포가 크고 인심이 후해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베푸는 스타일이다. 그 대표님이 1년간 함께한 수행비서가 있었는데 기분이 좋아서 보너스나 선물을 주려고 하는 날마다 출근을 늦게 하거나 사고를 쳤다. 도저히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대표님은 고민 끝에 그를 내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천성이 관대했던 대표님은 그 비서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퇴직금과 별도로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현금으로 뽑아 봉투에 넣어 준비했다. 그런데 근무 마지막 날 점심을 먹고 나자 수행비서가 대표님, 저 오늘 마지막 날인 거 아시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며 주섬주섬 짐을 쌌다. 원래는 6시가 퇴근 시간인데 어차피 마지막 날이니 자기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표님은 위로금을 줄 마음이 사라졌다. 그래, 그동안 고마웠네. 부디 잘 살게나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그를 빈손으로 보냈다.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을 계속 밀어내기도 쉽지 않다. 잘될 운명도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안 될 운명도 결국 내가 만든다. 그런데 대부분 안 될 운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냄비 속 개구리 일화를 다들 알 것이다. 개구리를 적당한 온도의 물이 담긴 냄비에 넣은 뒤 냄비를 불 위에 올려두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힘이 서서히 빠지면서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 말이다. 불행과 역경이 익숙해지면 행복과 편안함이 낯설어진다. 잘될 운명은 유지하는 게 어렵지만 안 될 운명은 빠져나오는 게 어렵다. 내가 잘될 운명의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의 노력이 당장 보이지 않을 뿐 결코 헛된 것은 아니다. 단 단기적으로 임계점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력이 헛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멀리 보면 그것마저도 더 큰 잘될 운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내가 안 될 운명으로 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의 흐름이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임계점이 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악행을 저질렀다면 우주의 법칙은 이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법구경에 이런 문구가 있다. 악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악한 자도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있게 되면 악한 자는 반드시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선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선한 자도 불행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맺었을 때
선한 자는 반드시 지고한 행복을 맛본다. 임계점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잘될 운명으로 가는 시작과 끝을 예측할 수 있다. 습의 법칙. 습의 늪에 빠지지 마라. 하루는 멋진 차림을 한 4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 남자 손님이 나를 찾아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손님은 배신당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창업을 해서 성공을 거뒀는데 동업자와 창업 멤버들이 뭉쳐서 자신은 한 푼도 남기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를 발판으로 절치부심해서 지금의 회사를 다시 만들었는데 또 비슷한 일을 겪게 된 것이다. 과연 어떤 운의 알고리즘이 이 사람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던 걸까? 남자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 손에 자랐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연민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덕분에 좋은 대학을 갔고 사회적으로도 빨리 자리를 잡았다. 그 후 결혼을 하고 자녀도 생겼는데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상담 당시에는 재혼한 상태였다. 이 남자는 버림 또는 배신당하는 것에 대한 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분노와 배신감을 열정이라는 에너지로 변환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뤄내는 패턴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 성공은 결국엔 또다시 배신을 불러온다. 성공과 배신의 반복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상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본인도 타로 상담 예약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고민은 이혼에 대한 것이었다. 남편이 자신을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둬두려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에게 전화가 왔다. 아까 제 아내가 상담 다녀갔죠.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선생님 반응을 보니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혹시 딴 남자가 있던가요? 맞죠? 남자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전화를 끊을 것 같았다. 그건 아니었고요. 자녀들 진학 관련해서 물어보고 가셨어요. 남자에게는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습이 있었다. 의심과 집착으로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남자가 사람을 대하는 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이래도 나를 안 버려. 네가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역시 배신할 줄 알았어 라고 결론 짓는다. 이 상황이 익숙하고 편한 그는 이렇게 아내나 동료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신을 떠나게끔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다. 습은 늪과 같은 개념이다. 발을 넣었다가 빼려면 힘들다. 그런데 운의 알고리즘은 자꾸 그 늪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이를 카르마, 업 또는 업보라고도 말한다. 업보가 삶에 악영향을 미칠 때는 주로 내 성격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카르마의 대가를 치르며 깨달음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카르마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심리상담, 수행, 공부를 통해 인위적으로 습의 법칙을 역행할 수도 있다. 그래야 잘 될 운명으로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다. 상극 회피의 법칙. 상극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상극을 만나면 운의 알고리즘이 방향을 갑자기 잃게 된다. 한쪽만 방향을 잃을지 둘 다 방향을 잃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극과 같이 일하거나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첫째, 서로 안 될 운명으로 간다. 둘째, 한쪽은 안 될 운명으로 가고 다른 쪽 운의 알고리즘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셋째, 한쪽은 안 될 운명으로 가고 다른 쪽은 잘 될 운명으로 간다. 앞의 두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둘 다 피차 이득이 될 것이 없으니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가족이거나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이다. 문제는 마지막 경우다. 상대가 내가 안 될 운명으로 가게 만드는 상극이라 내 쪽에서는 피하려고 하는데 그는 나를 만나야 잘 될 운명으로 가니 계속 내 곁에 있으려고 한다. 이 경우는 상극 중에서도 천적구조라고 할 수 있다. 운의 알고리즘에서 천적은 만나면 무조건 한쪽이 마이너스로 가는 관계를 말한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탓에 다시는 안 봐야지 하면서 또 만나게 되는 관계. 그와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일부러 피해를 끼치고자 하는 악의가 없었거나 안 볼 수 없는 관계인 경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극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극은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심지어는 가족이어도 피하는 것이 좋다. 회피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단박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둘째,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셋째, 인연은 유지하되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다. 가족, 직장 상사처럼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만나면서 인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더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지구 게임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한두 명과 상극으로 설계되어 내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상극 회피의 핵심은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우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덜 받는다. 반대로 같이 있어도 내가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를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집에 있는 배우자, 자녀보다 직장 상사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나와 상극이라면 이런 경우 직장 상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의식적으로 유리막을 만들어 상사가 보내는 에너지가 나에게 못 온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덜해 퇴근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덜 짜증을 내는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어떻게 하면 그와 멀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 상극의 반대 개념은 상생이다. 함께 하면 둘 다 좋거나 둘 중 한 명은 좋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피해가 없는 관계다. 상극은 마이너스가 반드시 존재하고 상생은 플러스만 존재하는 관계다. 상극인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되었든 재빨리 단호하고 전략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상극이 없는 운의 알고리즘은 암초 없이 잘 될 운명으로 가게 만들어준다.